언년이와 덕쇠는 마을 뒷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매일 힘든 노비 생활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언년아, 너랑 이렇게 잠시 이야기 나누니 정말 살 것 같구나. 요즘 따라 일이 왜 그렇게 고된지. 맞아요, 오라버니. 그런데 오라버니, 아까 낮에 마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던데. 에이, 마님이 또 나한테 물 길러 오라면서 물이 너무 늦게 온다고 뭐라 하시더구나. 무슨 물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나 봐. 그 산골짜기에서 물 길어 오려면 얼마나 힘든데 말이야. 그러게 왜 그렇게 느릿느릿 걸어요? 빨리빨리 좀 움직이세요. 뭐라고? 나만큼 빠른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내가 물통 둘을 어깨에 메고 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넌 아까 마님한테 혼난 거 아니야? 손에 상처가 있는 것 같던데. 아이, 별거 아니에요. 그저 마님이 급하게 불러서 실수로 문에 손을 부딪혔을 뿐이에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다치면 안 되지.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매일 내 손을 잡고 지켜줄게.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말이야. 오라버니, 그러다 또 마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언년이랑 붙어 다니느냐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럼 뭐라 할까? 마님, 언년이는 제 마음의 반쪽입니다. 반쪽 없으면 덕세는 제대로 못 삽니다. 라고 할까? 아이, 정말. 그런 말 했다간 마님이 우리 둘 다 흩어져 팔려갈걸요. 오라버니, 제발 참아주세요. 그래도 난 진짜야. 언년아. 내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아무리 힘든 노비 생활을 해도 내가 웃어주면 그게 다 힘이 돼. 그러니까 절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마. 알겠지? 네, 오라버니. 저도 오라버니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요. 우리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확인하며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을 뒷산의 나무 사이로 퍼져나가며 그들의 순수한 사랑을 증명해 주고 있었다. 마을에 손꼽히는 부자인 김기준은 아들의 교육을 위해 홍철주라는 독선생을 집에 들이기로 했다. 여보, 영감. 아무래도 그 홍철주라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자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있으니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소문에 휘둘리는 것이오? 내가 지난번에 그 홍운장과 약주를 들어보니 사람이 호탕하고 우리 기호의 선생으로 나쁘지 않을 듯 싶었소. 이미 홍운장과 이야기를 끝냈으니 아무 말 말구려. 어휴, 정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있겠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그 사람 뭔가 수상쩍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깥일에 나서는 것이오? 그 일은 이미 결정됐소.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흥, 말 참 안 듣네. 나중에 일이 벌어지면 후회할 거라고요. 어휴, 답답해라. 김기준은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홍철주는 김기주의 집에 들어와 짐을 풀고 아들 기호와 인사를 나누었다. 자, 오늘은 고단할 터이니 나와 이야기나 나누고 내일부터 학업을 시작하십시다. 김기준은 웃는 얼굴로 홍철주를 바라보며 말을 하였다. 우리 자리를 옮기시지요. 어디 집에서야 술맛이 나겠소. 그리 멀지는 않소. 내 아들을 잘 가르쳐 준다면 우리 집에 큰 도움이 될 것이오. 술 한 잔 기울이십시다. 좋지요. 대감님은 정말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준은 애첩 장씨가 머무르는 곳으로 홍철주를 데리고 가는데 대감, 훈장님이 너무 취하시면 내일 수업에 지장이 있을지도 모르니 조금만 드시는 게. 무슨 소리인가? 이 정도 술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소, 홍 훈장? 그럼요. 저도 더 마셔보겠습니다.
며칠 후 박씨 부인은 계속해서 홍철주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김기주에게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 여보, 제가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홍철주라는 사람, 왠지 모르게 수상쩍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 꿈자리가 안 좋았다니까요. 당신은 정말 끝이 없구려. 홍 원장은 필요한 교육을 해줄 거요. 난 이미 결정을 내렸소. 왜 그리 고집을 피우십니까? 나중에 정말 큰일 나면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알았소, 알았소. 그만하시오. 그 자에 대해선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더는 그만하시오. 정말이지, 영감님. 언제쯤 제 말을 들어줄 건지 모르겠네. 그녀는 마음속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갔다. 김기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홍철주와 기호의 학업이 시작되었다. 기호는 순조롭게 수업을 따라가며 홍철주의 질문에도 잘 대답하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홍철주는 기분 좋게 산책을 마치고 거처로 돌아왔다. 그때 방 안을 청소하고 있는 여자 노비 언년이를 발견했다. 수고하는구나. 언년이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손에 쥔 걸레를 움켜쥔 채 얼떨떨한 얼굴로 홍철주를 바라보았다. 아, 네, 나리. 그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 언년이라고 합니다. 언년이? 이름이 참 곱구나. 내가 내 방을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주니 내가 아주 기분이 좋다. 그런데 언년아, 내 얼굴을 보니 내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구나. 언년이는 그 말에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저 제 일이니까요. 그렇겠지.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김 대감님의 집에서 일했느냐? 3년 되었습니다, 나리. 홍철주는 언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며 관심을 보이는 듯 물었다. 3년이나 있었단 말이지? 이렇게 예쁜 인물이 있다니 놀랍구나. 언년이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만 굴렸다. 제가 이제 다 청소를 마쳤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 가려고? 그렇게 서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나는 내가 좀 더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구나. 너와 이야기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다. 언년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마님이 기다리셔서. 그래. 마님이 기다린다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다음에 또 와서 청소할 때는 나와 이야기 좀 더 나누자꾸나. 언년이는 얼른 머리를 숙여 인사한 후 방을 빠져나갔다. 홍철주는 그녀가 서둘러 나가는 모습을 흘깃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거 참 귀엽구나. 이 집에도 꽤 쓸만한 계집종이 있군. 언년이가 방을 떠난 후에도 홍철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혼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제 이 집에서 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잠겼다. 홍철주는 이후로도 언년이가 일을 하고 있을 때를 노려 거처로 돌아와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탐욕스러워졌고 마침내 기회를 잡은 날이 왔다. 그날은 김기주의 노모에 환갑잔치가 있어 집안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날이었다. 그 틈을 타 홍철주는 자신의 방에 있는 언년이에게 접근하되 뭘 그리 놀라느냐? 내가 내 방에 들어온 것인데. 언년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차서 뒤로 물러났다. 나리, 전 그냥 청소만 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수고해주니 나도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 노고에 대한 감사로 선물을 주려는 것이다. 이리 앉아보거라. 언년이는 겁에 질려 도망가려고 했지만 홍철주는 그녀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제발 놓아주세요. 에이, 겁낼 거 없다.
내가 너를 아껴주려는 것일 뿐인데 왜 그렇게 도망치려 하는 것이냐? 언년이는 벗어나려고 했었지만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홍철주는 그녀를 억지로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히려 했다. 안 됩니다. 홍철주는 언년이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강하게 그녀를 붙잡았다.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좋은 걸 보여줄 테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잘 안다. 그러니 오늘은 특별히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니까. 언년이는 일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결국 홍철주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홍철주는 그런 언년이를 바라보며 흉측한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홍철주의 방에서 나오는 언년이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물이 가득 맺힌 얼굴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방을 빠져나왔다. 이후 언년이는 병이나 이틀 동안 알아눕게 되는데 언년이의 상태를 전해들은 덕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홍철주에게 따지기 위해 나섰다. 이보시오. 언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는 비웃는 표정으로 덕세를 바라보았다. 뭐야, 이놈이? 감히 누구한테 대드는 것이냐? 내 주제를 모르고 까불다니 참 용감하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애한테. 왜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홍철주는 덕세의 말을 듣고 고웃음을 치며 그의 가슴을 밀쳤다. 이 노비 주제에 감히 대든단 말이냐? 덕세는 홍철주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 했다. 빌어먹을 인간? 내 가만두지 않겠어? 홍철주는 냉소를 지으며 주위에 있던 하인들을 불렀다. 이놈 좀 어떻게 해라. 감히 양반에게 대들다니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필요가 있겠구나. 하인들은 덕세를 붙잡아 매질하기 시작했다. 덕세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수적 열쇠로 인해 결국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고 만신창이가 됐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언년이는 눈물을 흘리며 덕세를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언년이가 아프게 되자 김기주의 집에서는 다른 여자 노비 석산댁이 홍철주에 거쳐 일을 맡게 되었다. 석산댁은 아이까지 둔 아녀자였지만 여전히 젊어 보이는 얼굴과 탄탄한 몸으로 시집을 가지 않았다 할 만큼이었다. 어느 날 석산댁은 홍철주의 거처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다. 홍철주는 그 모습을 보며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참 부지런도 하구나. 이렇게 아침부터 애를 쓰다니 대단하구나. 아, 옛날이. 빨래를 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 참 보기 좋구나.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니 나도 좀 보답하고 싶어지는구나. 이리 가까이 와봐. 아닙니다, 날이. 홍철주는 석산댁의 말을 무시하듯 더 가까이 다가가며 손을 뻗어 석산댁의 어깨를 잡았다. 에이, 너무 그렇게 거절하지 말 거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것인데. 그렇게 차갑게 구는 건 좀 섭섭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저 제 일만 하고 싶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홍철주는 석산댁의 반응에 눈썹을 치켜세우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에이,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구는 것이냐? 내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말이다. 내가 내 도움을 받으면 나도 기분이 좋고 너도 좋을 텐데.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홍철주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며 석산댁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이봐,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거다. 내 말에 순종해라. 석산댁은 홍철주의 손길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힘은 너무 강했다. 놓으세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홍철주는 석산댁의 반항에 놀란 듯 잠시 물러섰다가 이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다시 그녀를 꽉 붙잡았다. 오늘은 절대 너를 그냥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석산댁은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저항했고 재빠르게 몸을 돌려 방을 뛰쳐나갔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와 눈물 맺힌 얼굴로 도망갔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이는 나이 많은 영월댁이었다. 그녀는 석산댁의 다급한 모습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저것 봐라. 석산댁이 저렇게 뛰쳐나오는 걸 보니 또 무슨 짓을 한 게 분명하구먼. 영월댁은 그날 이후로 홍철주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홍철주가 어떤 사람인지 점점 분명해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영월댁은 조용히 집안을 걸으며 홍철주를 몰래 따라가고 있었다. 홍철주는 밤마다 소리 없이 집을 빠져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었다. 저 인간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 거지? 홍철주는 어두운 골목을 따라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더니 이윽고 김기주의 첩 장씨에 거쳐 앞에서 멈춰 섰다. 영월댁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장씨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려고 하는 게 분명하구먼. 홍철주는 문을 조심스레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영월댁은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서 망설였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담? 마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큰 소동이 일어날 텐데. 하지만 이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지. 영월댁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그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영월댁은 다음 날 아침 마음을 다잡고 박씨 부인을 찾아갔다. 그녀는 박씨 부인이 아침차를 마시며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는 동안 조심스레 다가갔는데 마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겐가? 영월댁은 주변을 둘러보며 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월댁은 그동안 자신이 보았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리고 홍 훈장이 밤에 집을 나서서 장씨 거처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홍 훈장이 장씨의 거처로? 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오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단 말이지. 그녀는 그 길로 남편 김기주에게 달려갔다. 여보, 영감.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경고했잖아요. 당신이 내 말을 무시하더니 결국 일이 나고 말았다고요. 아니, 갑자기 웬 뜬금없는 소리요. 박씨 부인은 꽃방귀를 뀌며 남편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 홍철주란 작자가 언년이에게 몹쓸 짓하고 석산댁까지 넘보았다오. 아무리 노비라 해도 그렇지 석산댁은 이미 남편과 아이까지 있는 몸 아니오? 이 몹쓸 작자가 얼마나 더 추악한 짓을 해야 정신을 차리겠어요. 아니, 그깟 노비들 문제로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이오. 젊은 사내가 홀로 지내니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니겠소. 뭐 대수라고 그러오. 당신은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훈장이잖아요. 우리 기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도 못해요? 아이가 무얼 보고 배우겠어요? 글자 몇 자 더 아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노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노비들이 다 알아버렸으니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장에 내보내요, 당장. 거참, 오늘따라 유난이오. 사내란 계집을 품을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오. 별일도 아니니 그만 잠자코 있구려. 박씨 부인은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며 말을 이었다. 정말 사내들이란 못 말리는 사람들이군요. 홍철주가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예뻐하는 그 젊은 장신 연하고도 정을 통했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김기주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크게 소리쳤다.
뭐야? 뭐라고 했다고? 내 이놈을 그냥. 박씨 부인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기준은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흥, 사내들이란? 장씨 얘기에는 저렇게 민감하게 굴다니 내가 진작부터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지. 그 여우 같은 게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줄 알았다고. 그녀는 이제 이참에 애첩 장씨도 내쳐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속으로 통쾌해하고 있었다. 결국 김기주의 애첩 장씨는 김기주에게 버림받았으며 홍철주 또한 독선생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김기주는 사내 며칠 데리고 어느 길목으로 홍철주를 끌어냈다. 이 자가 내 집 아내 것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 아주 작살내서 멀리 내쫓도록 해라. 홍철주는 머리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저게 그 유명한 훈장이라더니 결국 이런 꼴이 되는구먼. 훈장이라면 훈장답게 굴어야지. 남봉꾼이 따로 없구먼. 홍철주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고 김기주의 하인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병자호란이 끝난 조선은 대여 그 자체였다. 대다수 백성들은 가족과 보금자리를 잃었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흉년으로 인해 농사조차 포기해야 할 지경이었다. 조동문과 조동훈 형제도 이 참혹한 현실을 피할 수 없었다. 동문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도 굳세게 버텨왔지만 이른 아이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동훈은 전쟁 중에 아내를 잃고 집안 살림을 어떻게든 꾸려보려 했었지만 한계에 다다랐다. 어느 날 두 형제가 갈라진 논바닥을 바라보며 무겁게 앉아 있었다. 동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야, 우리 이대로 있다간 정말 굶어 죽겠어. 이거 아무리 퍼봐도 물이 배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이 다 먹어버리잖아. 동훈도 피곤에 찌든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형. 오늘 하루 동안 이 물찌개를 몇 번이나 젓는지 모르겠다. 아침부터 어깨가 빠질 것 같아. 동문이 힘겹게 발을 털어내며 땀을 훔쳤다. 야, 내가 이제는 농사로는 답이 없다는 걸 알겠다. 나도 이 나이 먹고 물찌개에 허리 휘는 꼴은 못 보겠다. 동훈이 팔짱을 끼며 생각에 잠겼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 땅 버리고 도망이라도 가자는 거야? 동문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여는데 야, 나한테 생각이 있는데 차라리 이 땅을 팔아버리자. 동훈이 눈을 크게 뜨고 형을 바라보았다. 뭐? 이 땅을 판다고? 형, 그 땅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건데 그걸 어떻게 팔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는데 동문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대로 있다간 땅 붙들고 굶어 죽겠다고. 그리고 말인데 우리 장사해보자. 잠시 생각한 동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묻기를 장사는 무슨 장사? 우리가 무슨 미천이 있다고 장사를 한다고 그래? 동문은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이놈아, 그래서 땅을 팔자는 거잖아. 미천 만들고 장사해보는 거야. 이제 농사꾼 말고 상인 한번 해보자고. 동훈은 형의 결심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 그래. 땅이야 버려지더라도 우리 목숨부터 건져야지. 어르신들도 살려야 하고. 동문은 동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씩 웃었다. 야, 우리 같이 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린 형제잖아. 동훈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땅 팔아서 뭘 살 거야? 이제껏 농사만 짓던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동문이 자신감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일단 물건부터 사야지. 요즘 장터에서 무얼 팔아도 잘 팔리잖아. 그리고 다른 것도 생각해두긴 했지. 동훈이 호기심에 물었다.
뭔데? 뭐 팔 건데? 사람들이 꼭 필요하면서도 사기 힘든 걸 찾아야지. 요즘 같은 때야 생필품이 최고 아니겠냐? 동우는 형이 생각보다 계획을 잘 세우고 있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긴 하지. 형, 우리 잘 될 수 있을까? 땅도 팔고 망하면 그땐 진짜 끝인데. 동문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리가 손발 맞추고 서로 도우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두 형제는 서로의 결심을 굳게 다지며 땅을 팔고 장사에 나서기로 했다. 동문과 동훈 형제는 한동안 함께 장터를 다녔다. 하지만 둘이 한 장터에서 같이 장사하다 보니 물건은 금방 소진되지 않았고 벌이가 시원치 않았다. 결국 형제는 더 많은 장터를 다니기 위해 헤어지기로 했다. 야, 우리 이렇게 같이 다니면 벌이는 반토막 나잖아. 차라리 갈라서 따로따로 팔자. 서로 반대로 찢어져서 말이야. 고심 끝에 동문이 제안했다. 동문이 듣고 보니 일리가 있어 말하는데 맞아. 형 말이 맞아. 나도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제법 주둥이도 납을 거릴 줄 안다고. 둘은 짐을 나누고 각자 다른 장터로 향했다. 다음 날 동문은 장에 일찍 도착해 자리를 잡고 물건을 펼쳐 놓았다. 마침 첫 마수거리부터 운이 좋았다. 아재요, 이거 좀 깎아줘요. 한 소녀가 물건을 쥐고 가격을 흥정하려고 다가왔다. 동문이 웃으며 말하는데 오늘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깎아줄 수가 없는데 그냥 첫 손님이니까 특별히 조금만 깎아줄게. 소녀는 기분 좋게 웃으며 물건을 받아들고 갔다. 장터를 돌며 열심히 팔아 점심 무렵이 되자 동문의 허리춤에는 묵직한 동전 주머니가 달랑거렸다. 어허, 오늘 참 잘 풀리는구먼. 어제 꿈자리가 좋더만. 장사가 시원시원하네. 동문은 기분이 좋아져 장터 한쪽에 있는 주막으로 걸어갔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두 그릇 같은 한 그릇 말이오. 주모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벌써 돈 벌었다고 국밥 드시는가요? 장사한 지 얼마 됐다고. 동문이 해맑게 웃으며 대꾸했다. 오늘 마수거리도 좋았고 아침도 못 먹었는데 국밥 한 그릇 먹는다고 큰일 나겠소. 주모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내왔다.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입에 넣자마자 동문은 감탄을 터뜨렸다. 이야, 국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이건 뭐 꿀맛이네, 꿀맛이야. 이쁜 주모가 말아줘서 더 맛있네. 주모가 웃으며 말했다. 국밥이 다 그렇지 뭐. 장터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 특별한 맛을 찾겠어? 동문이 밥을 후루룩 다 비우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모에게 말했다. 저 주모, 혹시 막걸리 한 사발 줄 수 있나? 주모가 팔짱을 끼며 동문을 쳐다보았다. 어디 돈 좀 벌었다고 대낮부터 막걸리까지? 무리하는 거 아니요? 에이, 한 사발쯤이야? 오늘 장사도 잘 됐겠다. 배도 좀 부른 김에 막걸리 한 사발은 괜찮지 않겠어? 싫으면 냅두고. 그럴 리가. 기다리시오. 주모는 걸리 한 사발을 내주었다. 동문은 잔을 들어 입을 쫙 벌리고 한 모금에 마셨다.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고 나니 배가 든든해진 데다 몸이 따뜻해지며 기분이 더욱 좋아졌다. 동문이 배를 두드리며 말하는데 자, 막걸리로 배를 불렸으니 이제 그 힘 좀 내볼까? 주모가 웃으며 말했다. 겨우 막걸리 한 사발에 얼큰하게도 취하셨네. 제주도 좋아. 에이, 주모.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어. 내가 원래는 말술인데 장사 때문에 참는 거야. 주모는 비식 웃으며 대꾸했다. 그러면 그 기분으로 장사 잘하시오.
또 많이 벌어서 자주 와서 국밥 사 먹어요. 동무는 허리춤에 묵직한 돈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흐뭇한 표정으로 주막을 나섰다. 동무는 막걸리에 한 사발로 기분이 한껏 좋아져 발걸음이 가벼웠다. 걸음마다 웅웅 힘이 솟는 듯 어느새 산을 넘어 목적지 가까이에 다다랐다. 신시 무렵 형제와 만나기로 고개 아래에 도착한 그는 그때서야 생각했다. 아니, 너무 빨리 왔잖아? 동무는 조금 멋쩍어하며 길가 바위에 걸터 앉았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동무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에이, 괜히 서두른 셈이네. 이 녀석은 아직 멀었나 봐. 하긴 내가 오늘 좀 잘 되긴 했지. 졸음이 슬며시 찾아왔다. 동무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숲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자리를 펼쳤다. 여기서 잘 보이진 않겠지. 돈 주머니를 허리에서 풀어얕은 구덩이에 묶고는 그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 바닥이 불편했지만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바람에 몸을 뒤척이다 결국 깊은 잠에 빠졌다. 얼마나 잤을까? 눈을 비비며 하늘을 보니 해가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동무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이런, 너무 오래 잤잖아. 허리춤에 돈 주머니를 메고 서둘러 숲을 나와 길가로 향했다. 하지만 동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동훈이 어디 간 거야? 설마 기다리다 지쳐서 먼저 갔나? 찜찜한 마음에 한참 서성이다가 문득 목덜미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동무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다. 바람도 없는데 어찌 이리 으스스하지? 느낌이 안 좋아. 그 순간 동무는 생각이 스쳤다. 오늘 만날 장소가 고갯길이었지. 여긴 도적이 자주 출몰해서 위험한 길로 소문난 곳인데.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걱정이 커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졌다. 동무는 숨을 크게 내쉬며 결심했다. 안 되겠어. 아까 왔던 길을 되돌아가 보자.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불안한 마음에 걸음이 점점 빨라져서 나중에는 거의 달리다시피 했다. 나무와 바위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며 동무는 필사적으로 고갯길을 향해 달렸다. 동훈이 무사해야 할 텐데.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마음이 급해질수록 숨이 가빠왔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 동무는 공터에 도착하자마자 숨이 멎을 뻔했다. 그곳에는 5명의 산적이 동훈을 둘러싸고 있었다. 산적 중 한 명이 동훈의 허리춤을 잡아채며 말했다. 이놈 허리춤에 돈이 있긴 한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 그러자 다른 산적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이참에 시원하게 한번 보내주자고. 산적 중 하나가 검을 뽑아들고 동훈에게 다가가자 달려온 동문이 큰 소리로 외쳤다. 멈추시오. 잠깐 기다리시오. 산적들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방금 죽이려 했던 남자와 똑같이 생긴 사내가 맨발에 온몸이 땀범벅이 된 채 서 있었다. 산적들은 순간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보며 혼란에 빠졌다. 아니, 이게 뭐야? 똑같이 생긴 놈이 또 나타났네. 이거 귀신에 홀린 건가? 동훈도 형을 보고 놀란 듯 외쳤다. 형!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동문은 동훈을 향해 달려가며 서둘러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산적들 앞에 던졌다. 자, 여기 돈이요. 이거면 충분할 거 아니야? 그러니 동생만은 살려줘. 목숨값이 한 사람 목밖에 안 되는데
이제 2명이 됐는데 어쩌지? 둘 중 하나밖에 못 살리겠는데. 동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그러면 나를 죽여. 동생은 살려주시오. 내가 대신 죽겠소. 산적들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자 동훈이 크게 외쳤다. 안 돼! 형은 어서 그냥 가! 내가 당하면 돼! 동무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뭐라는 거야?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은 누가 모시고 내 자식은 어쩌라고? 그러니 너는 내려가거라. 내 형수에게는 제가 하라고 전하고. 동훈이 이에 질세라 외쳤다. 형님! 그럼 내가 형수님을 뭐라고 배워? 내 아이야 형님이 잘 키워줄 거 아니오? 산적들은 눈이 동그래진 채로 이 형제의 다툼을 지켜보고 있었다. 형제의 진지한 언쟁을 들으며 두목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이 형제는 자기가 죽겠다고 서로 싸우네? 참, 살다 살다 이런 건 처음 본다. 산적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두목, 이거 뭐 어떻게 하지요? 둘 다 서로 죽겠다 하고 난리인데. 그냥 둘 다 쳐버릴깝쇼. 누이만 있는 놈 서러워 살겠나. 두목이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다. 하하, 참 우애가 깊구나. 어휴, 이거 계속 보고 있으니 나도 마음이 약해진다. 동문이 머리를 굴리더니 말하기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소? 우리 둘 중 한 명만 죽일 수 있다면 죽는 사람을 그쪽이 뽑으시오. 차라리 공정하게 제비 뽑기를 합시다. 산적 두목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제비 뽑기? 그렇소. 우리 둘 다 목숨을 내놓겠다 하니 그쪽이 골라주시오. 그러면 진쪽이 목을 내놓겠소. 자네들 그깟 돈 몇 냥 때문에 서로 죽겠다고 싸울 만큼 형제간의 정이 깊어 보이는구먼. 둘 중 하나만 살리려고 했는데 너희의 우애에 내가 감동했다. 그만 가보거라. 오늘은 그냥 보내줄 테니 다신 이런 곳에 오지 마라. 동문과 동훈은 놀란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정말로 살려주는 거요? 두목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우리도 형제의 정이란 게 뭔지 알지. 나도 누군가 형제라 부를 사람이 있었다면 내 놈들처럼 목숨까지 걸고 싸웠을 거다. 그 후에 변치 말거라. 산적들은 형제를 남겨두고 웃음을 터뜨리며 길을 나섰다. 형제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두목이 무리를 이끌고 사라지자 그제야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동문이 헐떡이며 말했다. 야, 너 왜 그렇게 고집 피우냐? 내가 죽는다고 했으면 그냥 형님 뜻을 따라야지.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동문도 지지 않고 받아쳤다. 형이야말로 왜 내 뜻을 무시해? 잡힌 건 나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 팔푼이 형님아. 둘은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싸우다 결국 서로 마주보며 비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살았으니 다행이지? 정말 다행이다, 녀석아. 그래, 고생 좀 했지만 덕분에 우리 살아 돌아가네. 형제는 서로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형제가 무사히 돌아온 이야기는 그들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마을로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형제의 무용담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형님들, 두 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이렇게 깊다니 우리도 배워야지. 서당에서도 동문과 동문의 이야기가 전해져 아이들에게 형제간의 사랑과 희생의 본보기로 삼게 되었다. 형제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지며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장터에서도 산을 넘는 길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며 함께 다니기로 약속했다. 그 일을 통해 형제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고 그 후에는 더욱 깊어졌다. 어린 시절부터 노만수와 박덕배는 이웃집에 살며 매일 같이 놀았다. 만수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아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아이였고 덕배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어서 둘은 서로 보완적인 친구가 되었다. 어느 여름날 동네에서 가장 깊고 맑은 개울에서 둘은 물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덕배야, 이리 와봐. 여기 물살이 엄청 세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봐. 만수야, 위험해 보이는데 그냥 얕은 데서 놀자. 그러다 다친다. 에이, 너 정말 겁쟁이다. 넌 항상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더 용감해져야지. 우리 둘을 대신해서 말이야. 만수는 물살이 센 곳으로 들어갔고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물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덕배는 놀라서 소리쳤다. 만수야? 기다려. 내가 갈게. 덕배는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만수를 붙잡았다. 두 아이는 함께 힘을 모아 물살을 헤치며 겨우 개울 밖으로 나왔다. 둘 다 숨을 헐떡이며 물가에 누웠다. 덕배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너도 참 너무 무모해. 하지만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우리는 친구잖아. 그래, 친구. 이제부터는 내가 너한테 빚진 거다. 내가 꼭 갚을게. 그날 이후 만수와 덕배는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 만수는 자신의 무모함을 조심성이는 덕배가 항상 균형 잡아줄 거라고 믿었고 덕배는 만수의 용기 덕분에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들은 단순한 이웃 이상의 존재가 되었고 형제 같은 우정을 쌓아나갔다. 덕배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을 거야. 난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그래, 만수야. 우리 항상 서로 지켜주자.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약속했다. 우리 우정은 영원할 거야. 시간이 흐르고 덕배는 혼인을 하게 되었다. 그의 신부는 마을에서 얌전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다. 덕배는 혼인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아들 호영을 낳게 되었다. 이제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살았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논밭을 돌보며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이 녀석, 내 아버지 닮아서 튼튼하게 자라야 한다.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 여보, 당신이 있어 든든해요. 밭을 잘 지키며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요. 덕배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가족과의 행복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곁에 늘 있던 친구 만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수는 여전히 자신의 꿈을 향해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었고 덕배는 그런 만수의 결단과 용기를 부러워하기도 했다. 어느 날 만수는 덕배의 집을 찾아왔다. 만수는 한양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고 그 열망은 그의 눈빛에서 느껴졌다. 덕배야, 나 결심했어. 이젠 정말 한양으로 갈 거야. 거기서 내가 뭔가를 해내고 싶어. 더 큰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한양. 만수야, 거긴 정말로 복잡하고 험한 곳일 거야. 괜찮겠나? 나 잘할 수 있어. 여태껏 많은 걸 배웠고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도전이야. 한양에 가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낼 거야.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시도해봐야지. 여기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꿈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란 놈이 그렇지 뭐. 난 너처럼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안주하며 사는 거지만 넌 늘 뭔가 더 큰 것을 꿈꿨지. 그래, 너의 길을 가라.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널 꼭 도우마. 난 언제든 내 편이니까. 알았다.
친구야. 너는 내 친구이자 나의 버팀목이야. 내가 성공하면 꼭 너와 내 가족에게도 좋은 일 가져다 줄게. 한양에 가서 큰일을 해내고 돌아올게. 만수는 그렇게 말하고 덕배와의 이별을 준비했다. 덕배는 친구의 도전을 응원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겪을 험난한 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만수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고 그 확신이 덕배에게도 희망을 불어넣었다. 만수야, 부디 몸 조심하고 내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고맙다, 덕배야. 그럼 나간다. 한양에서의 내 소식 기대해줘. 만수는 한양으로 떠났고 덕배는 남겨진 논밭을 돌보며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일상을 살아갔다. 덕배의 마음속에는 만수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친구의 성공을 빌며 기다리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한양에서 성공한 만수가 돌아왔다더라. 평생 밥만 일구던 만수가 한양에서. 덕배는 사랑방에 앉아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만수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자 세련된 차림새에 만수가 들어섰다. 만수야, 정말 너냐? 허참, 덕배야. 그래, 나다. 오랜만이구나. 만수는 씩 웃으며 앉았다. 덕배는 놀란 얼굴로 그를 훑어보았다. 아니, 이렇게 번듯하게 입다니. 한양에서 뭘 하며 지낸 거냐? 말하자면 길지. 만수는 잔을 들어 올리며 여유롭게 말했다. 한양에선 뭐 장사도 하고 여기저기 발품도 좀 팔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지. 장사? 덕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넌 논밭이나 일구던 녀석 아니었냐? 그러게. 나도 내 팔자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지. 그런데 덕배야, 넌 왜 아직도 여기서 논밭만 일구고 있냐? 고작 그거로 만족하겠단 말이냐? 나는 덕배는 잠시 멈칫했다. 그저 부모님이 물려주신 논밭에서 아내랑 아들 데리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좋다고? 허참, 너도 웃기는 놈이구나. 세상엔 말이야, 이런 논밭보다 훨씬 큰 기회가 많다고.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실었다. 내가 있는 곳으로 오면 넌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덕배는 그의 말에 점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난 그저 시골 촌놈인데. 촌놈? 아니지. 누구보다 똑똑한 내가 왜 이런 데서 썩고 있냐 말이야. 만수는 술을 들이켠 후 그를 향해 손짓했다. 너도 내 옆에 있으면 큰 돈 벌어서 떵떵거릴 수 있어. 정말 그런 날이 올까? 덕배는 속으로 다짐이라도 하듯 중얼거렸다. 온다니까? 보라고, 너도 몇 년 내로 나처럼 변할 거다. 덕배야, 넌 절대 이런 논밭에 묶여 살 인간이 아니야. 덕배는 잠시 속으로 생각했다. 논밭을 떠난다는 게 정말 옳은 걸까?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만수를 바라봤다. 좋아. 나도 널 따라가겠다. 아내에게 몇 년만 기다려 달라 하고 아들에게도 약속을 해주지. 만수는 흐뭇하게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래, 덕배야. 내 말이 맞다니까. 이제 너도 진짜 세상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자고. 호영이 8살 때 집안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아버지가 노다지를 찾아 함경도 무산고원을 헤매다 발을 헛디뎌 천리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는 비보가 전해진 것이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는 말의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호영은 어머니에게 울먹이며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다시 못 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호영을 꼭 안아주었다. 호영아,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 너는 강하게 자라야 해.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호영에게 말했다.
호영아, 외할머니 댁에 가서 지내는 게 어떻겠니? 외할머니께서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단다. 호영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물었다. 어머니는 저랑 같이 안 가세요? 호영의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여미는 잠시 볼 일이 있어서 그러지. 금방 따라갈게. 호영은 외할머니 댁에 맡겨졌고 그 후 어머니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호영은 장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들었어? 만수가 덕배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렸다지 뭐야. 게다가 덕배의 마누라도 차지했다는 소문이 있어. 호영은 충격에 빠져 그들에게 다가갔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사람들은 당황하여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 호영이구나. 여긴 어른들 이야기를 하는 곳이란다. 제발 알려주세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에휴, 어린애에게 무슨 말을 한 거야. 가서 외할머니 말씀 잘 듣고 지내렴. 호영은 답답한 마음에 외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아버지를 만수 아저씨가. 외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호영의 손을 잡았다. 호영아, 세상에는 근거 없는 말들이 떠도는 법이란다.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하지만 어머니도 오시지 않고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외할머니는 슬픈 눈빛으로 말했다. 내 어미는 너를 위해 어디론가 간 거야. 곧 돌아올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자. 하지만 호영의 마음은 무거웠다. 어느 날 그는 산에서 뗄나무를 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내가 호영이냐? 호영은 놀라며 대답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남자는 시퍼런 단검을 호영의 목에 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들어라. 너는 이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다. 하지만 난 칼에 피 묻히기 싫다. 지금 당장 멀리 도망쳐라. 호영은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남자는 냉정하게 답했다. 내 존재 자체가 문제다. 절대로 외가에 들르지 말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는 날렵하게 호영의 댕기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혼이 빠진 호영은 덜썩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일인지. 그는 외할머니에게 말 한마디도 못한 채 멍하니 산을 내려왔다. 마음은 혼란스럽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여기에 더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지? 그는 결심했다. 멀리 떠나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보기로. 호영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꾸려 길을 나섰다. 먼저 주막집에 들러 시동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의 시중을 들며 그는 세상의 쓴맛을 배웠다. 호영아, 이리 와서 술 좀 날라라.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또 그는 뱃사공 밑에서 강을 따라 내려갔다. 노를 저을 때는 힘을 줘야지. 죄송해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오래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대장간에서 풀무지를 하며 지냈다. 불길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좋은 쇠를 만들 수 있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장간에서 그는 틈틈이 대장장이 기술을 배우며 단검을 만드는 연습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진정한 안식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산속의 작은 암자로 향했다. 암자에 도착한 호영은 노스님을 만났다.
어린 나이에 무슨 일로 이곳까지 왔느냐? 호영은 고개를 숙이며 답하는데 갈 곳이 없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요. 노스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고요하다. 머물고 싶으면 머물러도 좋다. 정말이십니까? 그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거라. 호영은 그날부터 암자에서 지내며 마음의 안식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만수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암자의 마루에 앉아 묵묵히 수행하던 호영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는 무언가를 참지 못하고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그날의 남자는 왜 저를 해치려 했을까요? 스님은 한참 동안 호영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답했다. 누가가 보낸 자객이었겠지. 호영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다. 아버지도 모자라, 저까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영을 쓸쓸하게 바라보았다. 호영은 겁을 덜덜 떨며 되물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저까지 없애려 했던 걸까요? 내가 자라서 원수를 갚을까 두려워서겠지. 하지만 내 어미가 그 자객을 회유해 너를 살려달라 했던 것 같구나. 내 어미는 만수가 저지른 일을 알고도 내 목숨을 지키고자 애쓴 게다. 호영은 눈을 감고 어깨를 떨었다. 복수의 불꽃이 그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다. 한참을 침묵하던 호영은 고개를 들어 혈의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저는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자의 심장에 제 손으로 검을 꽂아야 아버지의 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 스님은 호영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호영아,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너 또한 그와 같은 인간이 되고 만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만 부를 뿐이다. 내 삶마저 잃게 된다면 그 또한 너의 선택이지만 고통은 내 것이 될 것이다. 호영은 스님의 말에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가슴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복수심이 소용돌이쳤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암자 뒤쪽 아궁이로 향했다. 그는 불을 지피고 대장간에서 배운 솜씨로 단단한 호미를 달구고는 단검을 만들기 시작했다. 호영은 그 단검을 꼭 쥐며 혼잣말로 다짐했다. 언젠가 이 단검으로 노가의 심장에 복수를 하고 말겠다. 내 손으로. 며칠 후 스님이 탁발을 위해 암자를 떠났다가 아흘에 만에 돌아왔다. 문지방을 넘은 스님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스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스님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관세음보살 천망이 회회하여 소이 불루라. 하늘의 망은 넓고도 커서 빠짐이 없느니라. 호영은 스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다. 스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마루에 힘없이 몸을 누이며 호영을 바라보았다. 만수의 대궐 같은 집에 다녀왔단다. 거기서 내 어미 소식을 들었다. 호영의 눈이 커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 생기신 겁니까? 스님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내 어미도 비운을 맞았다. 노가의 두 아들이 물에 빠져 생을 달리했고 그 충격을 받은 내 어미는 스스로 목을. 호영은 정신이 아득해지며 혼란에 빠졌다. 그렇다면 그자는? 스님은 슬프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고 매일 밤 피를 토하며 산단다. 남은 세월을 오직 고통 속에서 스스로 견뎌내야만 하겠지. 이제 너까지 그에게 검을 들이대야 할 이유가 없다. 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그는 손에 들린 단검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스님, 제가 이제껏 버틴 이유는 이 단검 때문입니다. 이걸 내려놓으란 말씀입니까? 스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호영아, 너의 고통은 그 검과 함께 소용돌이치고 있을 뿐이란다. 내려놓고 가라앉혀라. 그 길이 너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그날 밤 호영은 단검을 품고 깊은 산속을 걸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숨을 고르며 냇가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는 조용히 단검을 꺼내들고 손끝으로 벼려진 날카로운 끝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이걸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 결심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천천히 찾아들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이 한을 내려놓겠습니다. 두 분의 넋을 위해 이 복수를 끝내겠습니다. 그는 힘겹게 단검을 들어 올리더니 냇가로 던져버렸다. 단검이 물속으로 가라앉아 보이지 않게 되자 호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앉아 땅을 바라보았다. 단검이 물속으로 사라지면서 그의 마음속 복수심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이 아들은 복수 대신 평안을 찾고 싶습니다. 두 분이 계신 그곳에서 평안하시길. 물속으로 사라진 단검이 그의 가슴 속 무거운 돌덩이 같은 복수심도 함께 씻어내는 듯했다.